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 더벨 캐피탈 마켓 포럼의 사회를 맡은 자본시장 연구원 황세운입니다. 오늘 위기의 자본시장, 국내외 환경 변화와 자금 조달 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세 분의 전문가 분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글로벌 은행 위기, 국내 자본시장의 영향은 이라는 주제로 자본시장 연구원의 김필규 선임 연구위원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2023 크레딧 시장 현황과 이슈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NH투자증권 신웅주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 2023 IPO 시장 전망에 대해서 유승창 KB증권 상무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세 분께서 각각 현재까지의 글로벌 시장 상황과 그 다음에 은행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해주시고 또 채권 시장에 대한 현황과 전망 그리고 IPO 시장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의견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시장에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세 분의 이제 발표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Q&A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생각 그리고 질문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세 분께 좀 공통적인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이 2022년부터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이어졌을 경우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특히 이제 김필구 박사님께서 과거의 기준금리 인상,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떠한 위기 상황들을 초래해 왔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번 2023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사이클은 그 속도만을 놓고 보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기준금리 인상보다도 더 가파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필구 박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신웅조 이사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졌을 때 그 결말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바라는 그런 연착륙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여전히 시장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물론 작년 10월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정부와 민관 합동의 그런 긴밀한 대응 전략 덕분에 사실 레고랜드 사태는 어느 정도 안정화의 단계로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3월에 글로벌 뱅크데믹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지금 안정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미국 연준과 미국 정부 그리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2008년에 겪었던 또는 2000년대 초반에 겪었던 그런 닷컴 버블 붕괴와 같은 그런 급격한 형태로의 이제 위험, 신용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당연히 시장에는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이렇게 급격히 높아진 금리 상태에서 경제 주체들이 과연 이것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08년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기 이전에 이미 위기의 징후들은 이제 포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베어 스턴스 사태나 혹은 메릴 린치 같은 경우 이제 결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인수되면서 그래도 이제 조금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현재 유동성 위기로 부를 수 있는 뱅크데믹이라든지 혹은 작년 10월의 레고랜드 사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통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이제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 경고 내지는 전초전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신용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 분의 전문가 분들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각각 부탁을 드리고요. 발제 순서에 따라서 김필규 박사님, 그리고 신흥조 이사님, 유승창 상무님 각각 이런 순서로 조금 의견들을 한번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금리 제가 뭐 발표한 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 자체가 그 시장의 위험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또 감소시키고 하는 요인들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뭐 롱텀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5% 내외의 연준 기준금리라는 것이 사실은 과거의 수준에 비해서 그렇게 과격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속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이제 위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특정 부분에 자금이 집중됐다 빠져나간다든지 혹은 급격한 부실화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동안의 학습 효과로 이러한 취약점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많이 보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조금 취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한국의 경우에는 레고랜드 이후에 소위 PF 부분 같은 것들이죠.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그 취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소위 그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대거 드러났죠. 재택근무들을 하면서.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간에 상업용 부동산이 다시 치유될 것이라는 예상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사업용 부동산의 익스포저가 높은 지방은행이라든지 일부 은행들의 문제들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는 부분들인데, 다만 전반적인 상황으로 들여다보면 은행들의 어떤 위험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동감하지는 않고요. 다만 지속적으로 이 금리가 계속 상승하게 되고 또 인플레이션의 압력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정책을 취하게 되면 그 크고 작은 이런 사건들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소위 자금을 풀고 다시 조이는 이런 과정이 기존의 2014년 테이퍼링과는 약간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자금을 푼 것들을 먼저 테이퍼링이라는 걸 통해서 줄이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자 기준금리를 올리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자금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금리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해도 테이퍼링의 수순으로 밟게 되면 시장의 자금 경색은 더욱더 더 세지고 이런 것들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좀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필규 선임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그 결을 달리 하지는 않는데요. 이제 다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내관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이 부동산 PF 부분인데, 이게 이제 신용 위기로 올 수 있느냐의 부분이 지금 사실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계속 갖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초입 단계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사들이 일부 좀 어려워진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오히려 더 길어지게 되면 이런 여파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커질 거고, 그렇다 보면은 다른 업종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는 조금 더 급격히 갈 수 있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지금 계속 상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과거에 지금 이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미국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인상이 이제 종결이 되고, 그러면 이 고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느냐, 그거에 대한 물음표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급격히 골이 다시 형성되는, 어떤 급격히 금리가 빠지면서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는 뭐 이런 모습들도 예전부터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긴장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정부도 그거에 대한 어떤 방책이나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고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기업들이 그 과정에서 이제 조달하는 그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금리가 급격히 인상하는 어떤 국면에서 작년에 신용 그나마 이제 실적이 좋거나 등급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시장에서 조달이 됐지만 저등급에 있는 회사들은 조달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유동성 위기가 또 오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도 많이 큰 위기를 겪는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양극화되는 모습이 보여질 것 같거든요. 이게 만약에 신용 위기로 다시 새로운 신용 위기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신용 등급별로 그리고 기업의 어떤 체력들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화돼서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 경기나 어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보면 최근에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장 빠른 속도로 긴축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면 또 그 직전에는 가장 빠른 속도의 완화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그래서 굉장히 빨리 금리를 내렸던 거에 대한 이제 반사 작용이 지금 이제 빠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엄청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저희가 봤을 때도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이후에는 항상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크레딧 리스크나 크레딧 이벤트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김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이 이게 그런 전조인지 아니면 정말 연착륙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과거와 좀 다른 점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점은 제가 피부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연착륙의 정의나 조건도 좀 약간 헷갈리기는 하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런 직접적인 위기가 전면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글로벌 어떤 크레딧 이벤트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세 분 모두 조금 긍정적인 의견들을 전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소한 국내에서 대규모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는 현재까지는 높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부와 그 다음에 우리 금융회사들이 잘 대응해 왔다라는 이런 이제 평가를 내려주시는 것 같고요. 세 분 모두 대규모 크레딧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범위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포럼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 깊게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분께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개별적인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크레딧 이슈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신웅주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채를 많이 늘린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금리는 상당히 높아져 있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기업에 대한 신용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물론 이제 업종별로 조금 양극화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특히 올해 하반기 이후로 신용 위험이 조금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업종과 그래도 비교적 조금 선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업종, 대표적인 업종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예상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회사채 시장에 이제 크레딧 시장에 좀 앞에 쪽에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조달이 되고 있는 업종과
그다음에 어떤 기업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낸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먼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실종 위험이 증가되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뭐 상반기부터도 계속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업종이나 그 건설 업종과 관련된 어떤 뭐 시멘트 그리고 그거에 파생된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오히려 뭐 이제 경기에 쪽이 좀 어떤 업종의 영향을 덜 받는 뭐 통신 업종이나 내수 요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철저히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적이 좋은 회사들에 관련해서는 크게 우려감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 둔화 국면에 있거나 아무래도 좀 매출이 감소하는 이런 쪽에 있는 방에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자금 조달 시장에서도 좀 차별화돼서 조달이 좀 어려운 국면에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 건설 업종 관련, 이제 건설과 관련된 그런 업종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신용 위험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서 이제 IPO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유승창 상무님께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IPO를 살펴보면 상장 직후에 굉장히 과격한 형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발표 내용에서도 적시를 해 주셨는데요. 2023년 IPO 업종들 1개월 평균 수익률은 무려 130.3%라는 그런 이제 그 통계를 보여주셨는데요. 이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과연 적정한 수익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작년에도 특히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IPO가 이제 IPO 공모주 마치 테마주처럼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도 일부 관찰이 되었거든요. 사실 IPO 공모주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단기 투자 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2, 3일 정도 보유하고 바로 매도를 하는 뭐 이런 테마주 방식으로 이제 IPO 공모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많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IPO 투자에 대해서 조금 어떤 부분 제도적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안해 주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문제점들이 결국 최근에 이제 제도적 변화로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건데요. 상장 직후에 주가가 사실 130%씩 한 달 동안 평균 나온다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뭔가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통상 보면 보수적으로 저희가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한다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한 20에서 30% 정도 이제 공모가 산정 진짜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공모주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30% 정도의 할인과 그다음에 상장 초기에 어떤 유통 물량이라든지 다른 요인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뭐 한 50 내외 정도의 상승률은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보지만 이렇게 100% 넘어가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들도 많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수요 예측, 그러니까 이제 뭐 단기 투자 위주로 너무 주가가 테마주처럼 움직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모주를 했을 때 이게 배정이 되는 거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거의 뭐 한 절반 정도는 뭐 이제 그 벤처 투자라든지 이제 코벤 펀드 내지는 뭐 고위험 고수익 펀드 쪽에 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더 강하게 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에게도 상당 부분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 합약 비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거를 배정을 받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면 바로 팔 수 있는 유동 대기 물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최근에 이제 코너스톤 제도를 정부에서나 감독 당국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있는데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이게 코너스톤 제도가 잘 활용이 되고 잘 활성화되려면 이제 공모하기 전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메인 투자자를 증권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상당 부분의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을 그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닥 벤처펀드에도 나눠줘야 되고 고수형 그러니까 하이힐드 펀드에도 나눠줘야 되고 개인한테도 다 나눠줘야 되면 이 코너스톤 투자자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고서 코너스톤에 어떤 책임감 있게 참여할 기관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물량이 배정돼 있게 돼 있는 여러 가지 물량들과 같이 코너스톤이 검토가 되면 굉장히 좀 더 공모 시장에서의 주가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부분은 많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평균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IPO와 관련된 테마주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추가해 보면요. 올해 이제 그동안은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바이오 관련 IPO들이 화랑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IPO가 증가가 예상되는 그런 업종이 혹시 있으시다면 네.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재 뭐 가장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주도를 하고 있고요. 사실 2차 전지 섹터 경우에는 뭐 고평가 논란도 있고 집중 얘기도 있지만은 향후 한 10년 가까이 수주가 확보되어 있는 업종은 과거에 여러 테마주들이 있었지만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과도한 상승에 따른 조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세 하락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제 개인적으로나 저희 하우스에선 시스템 반도체 쪽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대만이 이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런 쪽으로 좀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 쪽도 유망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이 뭐 회자가 되고 있지만 뭐 인구 고령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B2B보다는 B2C 향의 로봇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ESG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계속해서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업종들을 살펴보면 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예전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분류가 되었던 그런 업종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ESG 관련 업종들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IPO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밝혀 주셨기 때문에 이제 포럼에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청중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웅조 이사님과 김필규 박사님께 각각 한 가지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신웅조 이사님께 드려보고 싶은 질문은 지금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위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지 그 기업들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김필규 박사님께 드려보고 싶은 질문은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현재 모습에서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웅조 이사님께 의견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작년 말에 대비해서 올해가 좀 많이 자금 시장이나 조달 관련해가지고 기업들이 좀 여유가 있어진 건 사실인데요.
아까 저기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 3년 전에 저금리에서 조달했던 시장 상황과 지금은 4% 이상에서 조달하고 있는 그 금리 상황, 금리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융 비용도 그만큼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급격히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이고 기준금리나 세계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좀 받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업들 이제 발행사분들 만나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필요한 자금을 아주 적기에 최저금리로 조달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필요한 시기에 좀 미리미리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한 번에 원하는 그 규모를 조달을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큼 해서 수시로 조달하면서 자금 코스트를 낮추는 어떤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는 뭐 공모 자체가 좋을 때는 당연히 공모로 많은 그 조달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공모 시장이 좋지 않고 니치 마켓이 뭐 3호의 시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3호 사채를 통해서 조달을 한다든지 좀 유연하게 시장 환경에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채권 발행 시에도 각 시장에서 선호하고 있는 만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지금까지 정부가 했던 정책들은 나름 굉장히 유효했고 적절했다고는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PF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면 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물론 뭐 레고랜드 자체가 뭐 정부가 좀 일으킨 사건인 것 같은 느낌이 들립니다만, 뭐 지방 정부가 일으켰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고요. 또 이 건설사 혹은 뭐 PF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우려들에 대응해서 뭐 예를 들면 여전사나 금융기관들의 어떤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취하고 또 취약한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선별적인 어떤 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는 충분히 잘 취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 남아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제가 정부의 조금 정책에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단기자금 시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이 단기 자금 시장 발로 위기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게 증폭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의 경우도 PF 같은 경우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은 3에서 5년 정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3개월 단위로 차환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차원에 관련되는 리스크들이 크게 존재하는 부분인데 이 시장이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뭐 물론 이제 건설사나 또는 증권사들이 어떤 리스크 관리 능력이 늘긴 했습니다만 아주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것들은 단기 조달을 통해서 장기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사실은 개선할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시장의 투명성을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CP 금리가 시장에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CP 시장 자체의 어떤 투명성이라는 것들은 조금 더 제고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김필규 박사님께서 특히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의 중요성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의 제도적 보완, 특히나 시장 투명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 관계상 Q&A 세션은 김필규 박사님의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기의 자본시장, 국내외 환경 변화와 자금 조달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발제와 Q&A 세션을 통한 의견을 이제 전달받았습니다. 세 분께서 이제 다양한 의견, 다양한 내용으로 발제를 풍성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
기업의 IPO에 의한 자금 조달, 그리고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이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풍성한 토론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더벨의 성화용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신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세 분의 전문가들의 이런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이제 투자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더벨 2023년 더벨 캐피탈 마켓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